네, 오늘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민주당 쪽을 먼저 쭉 다루다가 아무래도 경선 일정이 민주당이 더 앞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출마 예정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쪽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윤희숙 의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규명 씨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윤희숙 의원의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공부했고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김규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희숙 의원 대선 출마 선언문은 야당으로는 지금 야권 세 번째죠. 하태경 의원, 윤석열 총장, 전 총장, 그리고 이번에 윤희숙 의원인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봤을 때 야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를 지금 현재 정부를 비판해야 되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래서 그 문제의식 다음이 무엇인지까지는 설명하지 못한 선언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그리고 1년 경험이라서 되게 정치 경험이 적은데 그런 걸 먼저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치판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진짜 정치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윤희숙 의원이 그 뒤에 정책이나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없이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 비판하는 것에 메인이 되었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본인이 좀 더 악성인 포퓰리즘,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이라는 워딩을 써가지고 그걸로 기사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의 오히려 본인이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과 갈라치기를 좀 더 많이 하신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비판하고 있는 정치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가 예전에 신성장학파 스터디에서 윤희숙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책을 같이 스터디했던 것도 있었고, 저도 그때 발제했었던 기억인데, 그때 비판 지점들은 확실히 비판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유효한 지점들을 비판한 것 같으면 좋은데,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민주노총 비리를 맞추려고 수장임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민주노총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민주노총 아니라 9시 뉴스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9시 뉴스에 나와서 그런 식의, 본인은 학자로서 그게 안 좋다고 한 건 얘기했지만 그걸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요 선언문 보시면서 영상으로 한 9분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일단 혹시 무슨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도 좀 해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 제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갈까봐. 네. 저는 박사랑이라고 하고요. 아나운서 일을 하고 지금 아트워드라고 스피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스피치 쪽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분은 처음 봤거든요. 아예 영상을 본 게 아예 처음 뵌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설문 자체로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특징적인 점 3가지는 제가 스피치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외워서 진행하신 거. 네,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도 아마 면접 보시거나 하셨을 때 1분 자기소개 외워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일생일 때 기회가 달린 그 순간에 그걸 외워서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10분짜리 분량을 외워서 쭉 하셨다는 것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거고, 그리고 굉장히 대담하게 도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래 A4용지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불안해서 들고 가시긴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 굉장히 대담하신 분이 아닌가, 여자지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저 자리에 나왔는지 전 쉽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을 구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이해가 잘 됐어요.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국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를 했을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해가 굉장히 쉬웠지 않나. 그래서 댓글을 보면 보통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호불호가 많이 없더라고요. 좀 칭찬 댓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연산부 자체에서는. 그래서 특히 그런 내용들에서는 정치판에 정치가 없었다.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되게 쉬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성과 비언어적인 전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코디나 스타일리스트들이 꾸며서 나오는데 거기 평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약간 수더분한 모습으로 체형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스텔 컬러 같은 거 뭐 그 베스트에 입고 나오셔가지고 편안한 약간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이 더 친숙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음악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강조도 들어가고 좀 예쁘게 잘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외웠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댓글을 유심히 봤는데 다른 쪽 글에 대해서는 댓글이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연설문 자체에서는 댓글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면에서 되게 그 순서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셨는데 처음에 나는 정치를 1년밖에 하지 않았다. 정치 1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정치를 내가 그분처럼 잘하지 못하지만 반장 선거처럼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창피하게 안 한다. 정치가 뭔지 내가 지금 하겠다라고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낙동강변을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 쭉 하신 것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언어 쓰신 거, 그리고 수치를 많이 쓰셨는데 그걸 외워서 수치를 얘기하신 것도 좀 진짜 머리가 좋으셔서 그러신지 수치 뭐 연도가 다 나왔는데 그걸 잘 무슨 얘기하셔서 경제학 박사예요. 그쵸. 예, 그거 봤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떨리면 숫자 같은 거 약간 잘 기억 안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경제학을 하셔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구성이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40%다 1970년도에 뭐 중학교 뭐 진학률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쭉쭉쭉 얘기하셔서 더 논리적으로 잘 들렸고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에서 브라운이나 베이지 톤 차분한 의상을 입으셨던 거 그리고 뭐 색조 같은 메이크업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보였고 특히 마지막으로 음성적인 거에서도 장단은 굉장히 잘 살리고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앞 음절을 강조해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자신감 없는 말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윤희숙입니다 이렇게 앞쪽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들었을 때 그게 더 파워 있게 들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조도 좋았고 속도도 좋았고 특히 인터뷰 마지막으로 하실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앞으로 몸 빼면서 잘 경청하는 이야기 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라든가 갑자기 음이 끊겼네요. 뭔가 이렇게 음소거 상황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네. 좀 이따가 다시 복귀되면 다시 듣는 걸로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스피치 전문가로서 스피치 멘토로서의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광기 대표님
박광기 대표님도 요 윤희숙 씨의 그 스피치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노동개혁, 규제개혁, 뭐 희망, 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저한테 좀 요약이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청년 세대들을 포함해서 주려면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노동개혁, 규제개혁은 사실 모든 정권에서 다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건데, 물론 뭐 본인이 이때까지 이제 다른 정권들하고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할 건지는 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저는 이제 이분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좀 뭔가 국민들한테 다른 후보들하고는 달리 좀 경제적인 관점, 새로운 어떤 관점, 뭐 이런 걸 국민들한테 좀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좀 했었어요. 예를 들면 노동개혁하고 규제, 왜 우리가 노동이 문제가 되고 강성 노조가 문제가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규제가 많은 규제공화국이 됐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다른 나라하고 달리 유독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문제가 되는 현실 사회가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새로운 관점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언급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분이 이제 청년 세대가 취직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이 노동 개혁이 안 돼서 기득권 뭐 노조 이제 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 노동, 뭐 동일 임금 이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해온 역사를 보면 사실은 IMF 이전까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패밀리라고 했죠. 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이제 뭐 TV 캠페인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입사를 하면 20년, 30년간을 한 회사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죠. 그리고 이제 뭐 사원에서부터 뭐 과장, 차장, 부장으로 이렇게 쭉 이제 오면서 회사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그 성장의 과실을 사실은 노동 쪽에 분배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됐다는 거. 먹고 살 정도만 우리가 주면서 그 돈을, 번 돈을 계속 축적해서 회사가 재투자를 하면서 회사가 커오는 데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응당 30년 직장 생활을 했다 이러면 3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응당 받아야 될 그 어떤 회사의 이익이 났다 이러면 그거를 쉐어를 이 소위 노동자들, 직원들한테 와야 될 부분들이 이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50, 60이 돼가지고 은퇴할 때쯤 되면 이분들은 엊그저께 들어와서 비록 같은 라인에서 같은 생산 작업을, 같은 일을, 동일 직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분들이 30년 동안 희생하면서 이 회사를 키워온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크레딧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 과거에 희생했다는 거는 접어두고 이제는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거는 사실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오너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30년을 이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했으면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한다 이러면 은퇴해서 이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뭐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뭐 저 보상이 이루어지든지 뭐 퇴직금이 뭐저 노후가 커버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뭐 일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하는 그런 뭔가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이 각 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한 30년을 키워온 어마어마한 인재란 말입니다. 이 20년, 30년 키워온 인재들을 지금 회사 밖으로 은퇴라는 명분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럼 이게 이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손실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 노조들한테 당신네들이 강성 노조다, 이게 너무 기득권이다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국가와 이 회사의 사주는 이 20년, 30년 키워온 이 인재들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힘인데 이 인재들을 활용해 갖고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거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활용할, 이분들이 그 키워온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당신네들 이거 뭐 기득권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럼 이 노조들은 또 무슨 문제가 없냐? 이 노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조들도 지금 우리 노조들이 옛날 뭐 공고 나와가지고 그런 노조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 미래차에 대한 뭐 장기 비전 같은 것도 노조에서 막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차를 위해서는 인력 조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 변화를 읽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현대차가 미래가 어떻다라는 거는 이분들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노사가 강성으로 싸울 게 아니라 정말 노사가 같이 앉아서 이게 앞으로 20년 후에 10년 후에 회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현대차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회사의 운명을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현대차가 망하는데 노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죠.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우리가 노동개혁을 한다 해가지고 강성 노조 탓만 하고 또 청년 취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기득권 강성 노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국내 환경 자체가 청년 인력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걸 기득권이 양보한다 해가지고 그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규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규제 공화국이 됐냐? 이 희숙 의원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그럼 그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한국 경제만이 가진 특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규제 공화국이 됐냐? 그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 어마어마한 과밀 구조의 기업이 생겨났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수출 물량을 가져와서. 그렇다면 규제가 공화국이 된 이유는 과밀 경쟁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과밀 경제 환경을 가졌는데 이 기업 구조의 과밀 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규제가 무슨 뭐 좌파 정권이 규제를 좋아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만들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을 하면 이분이 경제학자지만 이제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포부를 가졌다면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이때까지 30년, 40년 성장해온 이 경제 성장의 히스토리가 다른 국가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보고 왜 그런 환경 속에서 노조 문제가 되고 규제 문제가 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환경적인 요소를 저 요인을 갖다가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 그런 걸 국민들한테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박광기 소장님은 처음 오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뉴 패러다임 연구소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산업정책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이 오늘 옵저버로 처음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옵저버니까 오늘은 발표는 안 하고 소개만.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강전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윤범기 기자님이랑 어떻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이런 출마 선언문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초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실 줌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많이 써보지를 못해서 오늘 아이패드에다가 새로 설치하니까 아까 뭐가 이상하고 튕겨나가고 괜히 막 옵저버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막 이렇게 집중력을 떨어뜨린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 하여튼 조금 아까 박광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들어와서부터 들었는데 너무 열띠고 진지하셔서 되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냥 뭐
오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네네. 얘기하면은 윤희숙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저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뭐 신선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그 배경에 저는 되게 집중을 했어요. 이분 처음에 출마 선언문 제일 앞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1년 됐다. 1년 됐는데 나도 대통령 해보겠다. 왜냐면 내가 1년 해보니까 여기 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용기 있게 이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뒷배경이 지금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윤희숙 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옥저버로서 끝까지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워서 했다는 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박사랑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인데 경제학자인데 연설로 주목을 받으신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여당에서 그 임대차 보호 3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윤희숙 나는 임차인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도 나올 텐데 이게 그 5분짜리야 4분 조금 넘는 짧은 이렇게 자유 발언이었는데도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언론에도 엄청 많이 소개되고 당일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이제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학자가 아니야. 우리가 경제학자면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 이 대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의 대처. 대처 수상이 이제 초선 의원 시절에 이렇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확신과 그걸 또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분이다. 특히 뭐 글도 학자니까 당연히 잘 쓰시겠지만 말로 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아서 일종의 특히 이제 대선 출마하기 전까지 뭘로 유명했냐면 이재명 저격수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기본소득에 관련된 뭐 입장 하나 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모순을 찾아서 SNS에 다 이렇게 올리고 비난하고 그럼 그게 또 언론이 엄청 받아쓰고 이재명 곤란해하고 약간 뭐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가 이제 대선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잡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선까지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정치를 할 때 보면 큰 놈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대통령 후보하고 싸우면 자기도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하고 싸우면 이제 대선 주자 되는 거고. 그래서 유력 대선 주자 저격수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국의 사자 시몬 리처드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용기 그런 게 정치적 자산인 분인 것 같고 연설문도 이제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쏟아질 수 있는 어떤 비판점들을 미리 설명하고 넘어갔죠. 너 정치 1년밖에 안 했는데 말이 돼? 그런데가 정치 경험해 보니까 뭐 뒷조서 파일이나 만들고 있고 이런 정치 뭐 없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정치 경험은 없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진짜 필요한 정치를 내가 보여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출마의 이유로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정치판이 다 썩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경험은 적을수록 더 낫다라는 식으로. 이건 이준석이 당대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기본적으로 연설에 지난번에 나는 임차입니다 연설도 그렇고 이 연설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토스를 강조하는 거야. 아토스, 진정성. 물론 로고스나 파토스도 강한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연설에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를 파워를 만들어내잖아요. 지난번에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보호하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5분 연설의 되게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나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오바마가 마치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얘기로 시작을 해서 어머니도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분이었지만 그때 뭐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돈밭을 쓸려가면서 꿈을 접으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진학 못하고 자녀 교육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뭐 사남맹가를 키웠고 80 넘은 어머니도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세대 문제로 연결시켜갖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겠느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못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대선 출마하는 이유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서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연결이 되면서 집중력이 높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나쁜 놈들이다. 정말 양심과 이렇게 상식이 있는 정권이라면 이렇게 진짜 지진처럼 뭐 이렇게 산업구조가 격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고 오히려 협치를 했어야 되는데, 협치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제 상대를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없애야 될 상태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탈레반처럼 프레임 공격을 했다. 요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았다.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 이런 거 빵꾸날 뻔한데 손도 안 댔다. 뭐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비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여당 쪽의 대선 주자들만 쭉 다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걸 별로 보질 못했죠. 여당 주자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취지는 좋았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야당 주자들이 주로 출마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윤석열 씨도 지난번에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했죠. 근데 이분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탈레반이야. 그러면 윤희숙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뭐냐? 이거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경제학자로서 단언하건데 투자하기 좋고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그거 이외에 다른 답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투자하기 좋고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이제 굳은 살을 베어내듯이, 굳은 살 베어내면 아프지만 그래도 굳은 살을 베어내야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런 어떤 기득권을 제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기득권과 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뭐냐? 바로 노조와 기득권 노조와의 어떤 싸움이다.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일단 이 연설에 나온 정도의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언론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됐죠. 이 양반이 낸 책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선거 나오면서 낸 책이. 근데 그게 이제 출판사랑 논의할 때 원래 그 책 제목을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산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을. 근데 출판사가 극구 말려가지고 그냥 정책의 배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다면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렇게 해서 그게 기사의 어떤 헤드라인으로 딱 나왔죠. 그래서 그 기사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죠. 야, 진짜 이 구역에 미친 X가 나타났다. 이러고 이제 이 진보 쪽에서는 아주 웅성웅성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분은 이 노조와의 싸움을 정치의 제1 아젠다로 걸고 나오신 거예요. 마치 대처 수상이 그 탄광노조, 영국 탄광노조랑 엄청나게 파업을 했잖아요. 레이건은 미국 항공노조를 때려잡았고 대처는 영국 이 광부노조를 때려잡았는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윤희숙 씨도 이제 그런 노조와의 싸움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했다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일단은 그 기억할 만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박광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점은 산업 정책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성장을 얘기하는데 사실 성장의 포인트는 산업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 정책 잘해서 성공한 나라예요. 결국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산업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만든 IT 산업 정책, 그 정보 그 고속도로 뭐 이런 게 사실은 그 결국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윤희숙 씨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건 경제학의 원리에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은 잘 짚어내는데 산업 분야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로 가서 경제 영토를 어떻게 넓히고 어떤 분야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경제학자의 연구 분야는 아니거든요. 이건 경영학이나 아니면 진짜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분야고 경제학자는 오히려 이미 일어난 경제 현상을 사후적으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컨텐츠가 있었다면 출마 선언문에서 바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 비난하는 수준에서 끝낸 걸 보면
아마 그 정도의 산업 분야의 성장 전략, 산업 정책에 관한 생각은 아직도 본인이 그래 잘 가다듬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시면야 나 뭔가 내놓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나오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씨 그 출마 선언문 분석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선은 총선하고 달라요. 총선은 우리가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과거를 평가하는 투표가 총선이거든요. 근데 대선은 전망적 투표라고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미래지향적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요. 과거보다는. 총선은 과거를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냥 문재인 정부가 아닌 것,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걸 바로잡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잘못한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야당을 찍을 거야. 근데 야당 의원 중에 너를 찍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집권하면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했던 하태경 의원이 조금 더 나았죠. 하태경 의원은 이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좀 디테일은 좀 떨어지고 그냥 뭐 아웃라인 수준이었지만 그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은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해서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설 자체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경선에 어떤 뭔가 이렇게 탁탁 방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김규명 씨부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김규명 씨가 윤희숙 캠프의 참모야. 윤희숙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후보한테 윤희숙 후보한테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희숙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라는 거죠. 우리 김규명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에는 윤희숙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문들을 전문들 많이 못 읽고 보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이고 되게 그 기사화가 많이 된 출마 선언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은 윤희숙 의원이 어찌됐든 이게 저는 별로 안 좋은 정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탈레반 그리고 텔레만 같은 그런 강한 워딩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이거 재밌게 이거 세네하고 갖고 온 거고 그 언론 포털에서도 텔레만 같은 워딩이 있으면 누구든 궁금해서 볼만하니까 클릭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이 갖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자산에 비해서 되게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는 저는 충분히 그만큼 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 윤희숙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했듯이 윤 기자님도 말했듯이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서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스터디엠 참가하지 못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총장의 출마 선언문 뭐 정확히 솔직히 출마 선언문이라 하기엔 좀 애매한 점이 있지만 그것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그냥 문재인과 민주당은 싫지만 싫은 건 알겠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냥 민주당이 싫다 말고 그게 컨텐츠가 부족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희숙 의원은 적어도 노동개혁이나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가지고 컨텐츠가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그런 어젠다를 계속 올리고 그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야당의 대선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그럼 당신은 그걸 민주노총 가서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때 그 책을 정책에 배신하는 책을 쓸 때도 약간 생각인데 연금개혁 같은 경우 특히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결론은 돈을 좀 지금 받을 사람들한테 돈을 덜 주자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받을 사람들한테 가서 해서 뺨 안 맞고 올 수 있냐? 저는 그런 자신감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생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뺨을 맞을 위치가 아니니까 하신 말씀인지 어쨌든 그런 거를 각오할 생각이 있는지를 궁금하고 노동개혁도 비슷하게 사실 최근에도 노동개혁
그 솔직히 말해서 노동개혁이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 한국 기업별 노조 체제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기업들의 노조에 대해서 불만은 많지만 현재 우리는 한국에 있는 노동 환경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 서울대에서 성소노동자들이 휴게실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없는 주제에 있는 상황에서 막 이상한 시험이나 보게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 어제였죠. 그 야권의 대선 주자는 주 120시간을 그 9시 빅스. 9시부터 더센 노동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보면서 주위에서는 그렇고 120시간이라면 이제 120시간이라면 이제 30대에 돼서 영원히 휴식할 수 있다. 저 세상에서 바로 사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노동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결국은 이 노동 환경을 계속 개혁해야 될 주체가 노조인 건 맞는데, 그 노조를 어떻게 노조에게 책임을 지고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노조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런 지점들을 어찌됐든 뭐 노조를 개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노조 개혁의 방안을 그냥 기존 노조를 때려잡자는 워딩 말고 조금 더 정책적 협상할 수 있는 워딩으로, 노조한테 말해서 노조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게라고 말할 수 있는 워딩으로 바꿔서 이제 정책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사랑 대표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조금 말씀 가능하세요? 만약에 박사랑 대표님이 유니스 네. 캠프에 있다. 월급도 받아.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뭐 스타일링이나 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월급을 받으면 더 생각이 잘 날 텐데. 네, 월급을 그렇죠. 안 받아가지고. 지금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예, 근데 일단 저는 캐릭터로 봤을 때 친근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귀족적인 느낌이라 이런 부분보다는 좀 아줌마 같은 느낌, 이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장르로 따지자면 뉴스 아나운서 같은 느낌을 가진 그 의원들이 많았다면 이현진이나 같은 나경원. 쇼호스트 같은 느낌 되게 나고, 뭐 진짜 농수산물 같은 거 파셔도 되게 잘 파실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설득도 잘하시고, 네, 언어 같은 것도 되게 친근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경제학을 계속 학부, 석사, 박사 경제를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언어적인 것까지 저렇게 발달을 하셨을까.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신 진짜 사기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은 지금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진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여자로서 멋있다고 많이 느껴서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초도 효과라 그래서 처음 인상을 받거나 마무리할 때 또 좋은 인상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첫 시작할 때 약간 긴장하는 모습, 그리고 끝날 때도 허둥지둥 나가는 모습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좀 웃으면서 여유롭게 푸근하게 하시면 어떨까. 조은희 서초구청장 보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조금 약간 비슷하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광기 소장님도 뭐 혹시 이제 그 캠프에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 대처가 강성 노조를 뭐 이렇게 진압을 해서 영국 경제를 뭐 다시 이렇게 살렸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정답일까? 지금 그 노조가 뭐 죽어야 뭘 누가 산다 뭐 인연이 이런 산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 5,200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리더가 돼야 될 분이 무슨 누구를 적으로 상정해서 뭔 일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노동개혁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왜 노동개혁이 안 되는지, 그 노조의 입장은 뭐고 또 사회의 입장은 뭔지,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뭔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전. 이때까지 새로운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비전,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 뭐 그런 비전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동참할 수 있는 노조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누구를 죽여서 누구를 살린다라는 건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걸 제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도 혹시 뭐 유니스 캠프에 영입이 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굳이 할 수 있다면. 조금 아까 박강희 소장님 얘기하신 거에 있어서 저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 비슷한 개념으로 최근에 왜 여가부나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구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만약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리고 정확한 업무 분장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잘 굴러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막 박근혜 때 뭐 해경 해체 막 이런 것처럼 지금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사람으로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제가 유니수 캠프에 있다. 근데 이 출마 선언문을 발표를 하기 전에 너 한번 검토해 볼래? 라고 줬다면 저는 사실은 이 출마 선언문에서 제일 딱 한 단어 뽑는다면 탈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저는 사실은 제일 안 맞는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한테.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이 출마 선언문에서 제일 처음에 저는 정치 1년 한 초보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기존 정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정치하겠다. 이러면서 포부를 밝히면서 들어왔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출마 선언문을 쓰다 보니까 뭐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 지금 넣기는 어렵잖아요. 출마 선언문에. 그렇다면은 언론에서 이거 써주려면은 딱 그 단어 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부러 탈레반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기자들이 쓰기 좋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본인이 기존 정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출마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기존 정치인들이 쓰던 어떤 그런 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뒷부분에 낸다는 게 저는 앞뒤가 좀 맞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윤희숙 의원 캠프에 참모라면 이거를 일관되게 나가자. 본인의 진정성을 밝히겠다라면은 굳이 꼭 탈레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분의 진정성 같은 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되게 아쉬웠다. 네, 그런 조언을 하고 싶네요. 네. 탈레반 같은 센 표현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유니스 의원의 그 행보를 좀 평가를 해보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군소 후보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한 놈만 팬다. 센 놈하고 붙는다. 뭐 이런 전략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명 딱 찍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일단 여기까지 오신 거야. 이거는 이재명의 전략이랑 비슷해요.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박근혜 정부 뭐 탄핵되었으니까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 아젠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실현된 적이 없는 진보 세력 내에서 담론으로만 존재했던 아젠다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갖고 와서 사실은 보조금 정책이죠. 수당 정책인데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걸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전 세계 진보의 최첨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프레임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니스 의원도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 이재명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그걸 공격하면서 이제 치고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소 후보는 원래 이런 식으로 엣지를 세워서 그거 하나로 일단 그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효율적인 전략이었다고 탈레반이란 말도 그런 맥락에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이 기본소득에 발목 잡혀가 고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배령이 돼서 언젠간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사실은 거울 이미지 같은 거죠. 저놈들 비판하면서 닮아가는 것처럼 역시 더 센 언어로 누가 더 센 언어로 상대를 비판하느냐의 경쟁인 거야. 그래서 뭐 김기현 그 원내대표는 꼰북이라고 해서 꼰대 뭐 이렇게 무슨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586세들을 비판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신조어 만들기 경쟁의 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는 대안을 좀 제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대선 국면에서 저는 이 출마 되게 잘하셨다고 봐요. 이게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국면이 대선 국면밖에 없거든요. 5년에 한 번 오는 되게 좋은 기회고, 사실 대선 국면에서 출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수많은 초선 의원 중에 존재도 모르고 넘어가는 의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선에 출마하면 언론이라도 몇 번 나오니까 그 일반 정치 고관여층들,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좀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마는 잘하신 것 같고, 이왕 출마했으면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그러니까 언론, 그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세 가지를 본인이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그 세 가지 분야가 지금 정치권에서 거의 화두가 배제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야 누구도 사실 꺼내지 않고 별로 이렇게 이슈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대선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은 그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아무도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데,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한 논의예요. 실제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담되니까 아까 김규명 씨 얘기한 것처럼 우씨 뭐 노조 앞에 가가지고 니네 잘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지. 그 예를 들면 해고, 그 이준석이 요즘 쉬운 해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해고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임금 체계, 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나이 먹으면 저절로 월급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직무급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또 교육개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개혁은 또 뭘 건드리냐면 이건 전교조하고 교총, 교사 집단을 건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대학 교육 개혁하려면 교수 집단을 건드려야 돼. 본인도 사실 교수, 물론 KDI지만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기득권, 이 교육이 개혁이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다 기득권 집단하고 얽혀 있고, 연금 개혁을 왜 안 되니까 이건 국민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더 내고 덜 받아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 이만큼 한 30만 원 내면 나중에 65세 이후에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너 사실 50만 원 내고 60 이후에 60만 원만 받아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 못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더라도 뭐 소신을 가지고 그런 걸 공론장에 이슈로 띄워놔야, 그래야 그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절충점이 찾아지는데, 공론장에서 이슈 자체가 안 되면 논의 자체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면 그냥 기득권의 어떤 그 힘이 그대로 관철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고,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 다만 그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정책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 연금개혁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개혁 어떻게 할 건지, 노동개혁 어떻게 할 건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산업정책까지 나와주면 좋은데, 뭐 그거는 본인이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을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되겠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러기보다 자기 아젠다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장으로서 활용하면, 이번은 아니어도 저는 뭐,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혹시 국민의힘 정부가 쓰게 되면 반드시 정부로 들어가서 장관을 하던가, 무슨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시장 같은 거에, 지자체 선거 있으니까 시장 같은 거에 도전해 보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학자로서 국회의원을 잠깐 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자로서 기관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출직 장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을 데리고 일을 해봐야 정말 그게 생기거든요. 그 정치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은 정치인으로서 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에이씨 더럽다 이러고 다시 학계로 돌아가고 이러지 말고, 저는 좋은 정치인으로서 되게 좋은 자질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한국 정치의 자산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그러면은 소감 얘기하고 마칠 텐데, 우리 김규명 씨부터 다시 한번,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로 세 번째 일단 후보 출마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당 후보까지 해가지고 꽤나 많이 했었는데,
10번 넘게 했죠. 네, 10번 넘게 했고 꽤나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 경선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약간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자신의 아젠다를 밝힌다는 지점에서 이 출마 선언문을 한 번씩 그래도 한 번씩 정독을 하고 우리가 그 후보들을 뽑기 전에 보고 가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확실히 그 생각이 좀 오늘도 많이 느꼈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정치판에서는 그거 선언문과는 별개로 뭐 토론회나 혹은 그 뒤에 공약 발표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미디어의 노출과 미디어의 프레이밍이 바뀌는 것 때문에 되게 이거랑 또 유리된 상황이 많구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윤석열 총장의 그 주 120시간 발언도 그렇고 최근에 뭐 하태경 의원도 출산하는 사람한테만 그 여자한테만 그 복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무슨 욕먹는 것도 보고 그런 점에서는 출마 선언문이 부족한 대로 또 바뀌는 후보들도 있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가진 경우도 있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랑 대표님도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윤봉기 기자님 덕분에 또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가서 너무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아까 박광기님 또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잘 배웠고요. 그리고 강전혜님, 김규명님 또 이야기 너무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기 소장님도 오늘 소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네요. 아니 강 변호사가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제주도 출신이지만 그렇습니까? 제주도에서 활동하시긴 하는데 잠깐 서울에 올라오고 계시는 그리고 걸로 알고 저기 있습니다. 박사랑 대표님, 네네네. 박사랑 아나운서입니다. 대표님한테는 그냥 공짜 연설 그 팁을 배우는 것 같네요. 제가 한 2번 제가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그 후보 평을 하시면서 그 연설에 대한 팁을 넣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돈 받고 강의 들어야 되는 분인데 이렇게 공짜로 좋은 코멘트를 잘 들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도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되게 이런 멋진 자리에 초대받고 얘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윤희숙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말과 모습,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정치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이 끝까지 경선이 지나서도 이제 뭐 국회의원 계속 아마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계속 하실 거니까 예. 그동안에 지금 본인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원 님이 끝나기 전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하시고 그냥 소감만 짧게 말씀하시고 끝내시죠. 박정원 님.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시사기획창을 좀 너무 심취해서 보고 있는 동안 여기 그 하는 거 깜빡했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뭐 소감은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정치 1년의 초선의 존재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진짜 동네 아줌마 같이 생기셨거든요. 진짜 야쿠트 아줌마 같아요, 진짜. 네.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네.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당과 야당 당대표를 디스하는 그 담대함. 입으로만 공존 편가르리 위선자 몰아내라까지 말하고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탈레반이라는 표현을까지 하셨어요. 아주 담대하신 것 같고 뭐 이번에 대통령을 대선 한번 나와야지 다음에 또 성공률 있으니까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제학자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는 건 좀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을 거니까요.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다들. 자, 화면 한번 보시고. 박 대표님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켜주시고요. 자, 항상 태극기를
뭐 옷 벗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우리 그 집에 있느라고 더우니까 벗었구만. 어쨌든 그럼 얼굴만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화면 보고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기자회견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 출마 선언문은 아직 추미애,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남긴 했는데 내 생각에 뭐 그분들 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금방 떨어지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한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혹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면 선언을 하면 그걸 다루도록 하고 최재형이 안 하면 이재명을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빠이빠이.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